3년만 기다려주오. 이 빚이 다시 하나로 맞춰지는 날,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관가로 끌려가는 사내가 처녀의 손에 반쪽짜리 얼레빗을 쥐어주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에 가난한 화공 하나와 마음 고운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어머니가 남긴 얼레빗 하나를 둘러 갈라 서로 반쪽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끌려간 뒤 그가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산골 마을에 슬며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쪽 얼레빗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에 그림 그리는 총각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도경이라 하였지요. 나이는 20을 갓 넘겼고 가진 것이라곤 다 낡은 붓 몇 자루와 벼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는 도경이 어릴 적에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도경은 남의 집 헛간을 전전하며 자란 처내에 고하였지요. 산골 사람들은 도경을 두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 총각 손끝 하나는 참 야무지단 말이야. 품만 잡으면 없던 새도 날아오르고 없던 꽃도 피어난다지 뭔가. 그럼 뭘 하나? 그림이 밥을 먹여주나? 옷을 입혀주나? 저 나이 먹도록 제 방 한 칸이 없는 걸.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경의 그림 솜씨는 정선 골짜기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산골에서 그림 한 폭 4줄 넉넉한 집은 드물었지요. 도경은 장이 서는 날이면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의 얼굴을 그려주고 엽전 몇 잎을 받았습니다. 상을 당한 집에 불려 가 죽은 이의 얼굴을 기억으로 되살려 그려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근근히 낀 일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도경은 좀처럼 기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안개 낀 봉우리를 바라보았고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빛깔을 붓 끝에 옮겨 담았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눈에 담은 것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가지. 도경은 늘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헛간 흙바닥에 종이를 펴놓고 관솔불 하나에 의지에 밤늦도록 붓을 놀렸습니다. 손이 곱아 붓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을 방 한 칸 없는 그가 어디에 걸어 둘 데도 없었지요. 도경은 그림들을 둘둘 말아 헛간 석가래 위에 얹어 두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 방앗간 한쪽 귀퉁이를 얻어 잠자리로 삼고 있었지요. 방앗 찌는 소리가 밤새 덜컹거려도 도경에게는 그마저 정겨웠습니다. 물레방아가 도는 소리를 들으며 도경은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싶은 얼굴 하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얼굴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경의 처지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남들이 모르는 옹기 하나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산골에도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골짜기를 붉게 물들였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불사르듯 타올랐습니다. 도경은 그 사계절을 붓에 담으며 20몇 해를 보냈지요. 겉보기엔 가난하고 외로운 총각이었지만 도경에게는 언젠가 이룰 작은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언젠가는 방 한 칸 그럴듯한 집을 지으리라. 마당엔 살구나무를 심고 벽에는 내가 그린 그림을 죽 걸어 두어야지.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살 사람 하나를 도경은 마음속에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가진 것 없는 제 처지가 그 말을 꺼내기엔 너무나 초라하다 여겼던 까닭입니다. 마을 건너편
개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자그마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보름이라는 처녀가 살았지요. 나이는 18, 아버지 박노인과 단둘이 사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보름이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부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보름이라는 이름은 그 아이가 정월 대보름 밤에 태어났다 하여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얼굴이 둥글고 환했지요. 산골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보름을 두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저 집 보름이 말이야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손끝이 여간 매워야지. 삿바느질을 맡기면 어느 집 안방마님 솜씨 못지않아. 마음씨는 또 어떻고? 앞 못 보는 김 노파 물동이를 날마다 길어다 준다지 뭔가. 요즘 세상에 그런 처녀가 어디 흔한가. 그 말이 조금도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은 새벽이면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리고 낮이면 남의 집 삭바느질을 맡아 바늘을 놀렸습니다. 저물녘이면 개울가에서 빨래를 했지요. 그 고운 손이 찬물에 얼어 붉게 트도록 보름은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노인은 젊어서는 근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크게 앓고 난 뒤로는 기력이 예전만 못했지요. 논밭도 변변찮아 부녀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은 딸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보름이가 이 아비의 복이지. 저것만 곁에 있으면 나는 세상 부러운 게 없다.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쓸어 주곤 했습니다. 보름은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사는 거려.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부녀의 초가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집은 산골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름과 앞서 말씀드린 화공 도경이 실은 남다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꿉동무였지요. 도경이 부모를 여의고 떠돌 적에 어린 보름은 제 밥그릇을 몰래 덜어 도경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도경이 헛간에서 홀로 떨고 있으면 보름은 어머니가 짜준 무명 조각을 가져다 덮어주었지요. 그렇게 함께 자란 두 아이가 어느덧 총각이 되고 처녀가 되었으니 그 사이에 정이 싹 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다 그 마음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도경은 제 가난이 부끄러웠고 보름은 처녀의 부끄러움에 말문이 막혔던 까닭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의 정선 골짜기에 유난히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보름은 아버지께 드릴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자락 너럭바위 위에 도경이 홀로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의 붓끝에서 진달래 한 가지가 살아나고 있었지요. 어찌나 고운지 종이 위의 꽃에서 향기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은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 어깨 너머로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꼭 살아있는 꽃 같아요. 도경이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름이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도경의 얼굴도 덩달아 붉어졌습니다. 보름이 왔구나. 놀랐잖아. 그림이 하도 고와서요. 저는 그렇게 못 그려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리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나는 그걸 아직 못 그렸어. 그게 뭔데요? 도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도경이 붓을 내려놓고 나직이 말했지요. 사람의 얼굴이야. 세상에서 제일 그리고 싶은 얼굴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얼굴만은 붓이 떨려서 못 그리겠어. 보름은 그 말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경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느 때와 사뭇 달랐지요. 보름의 가슴이 까닭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아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그 너럭바위에서 만났습니다. 도경은 산과 물을 그리다가도 보름이 오면 붓을 놓고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경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에 곱게 쌓인 얼레빗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언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지니고 오셨다는 얼레빗이야. 자개를 박아 만든 것인데 우리 집에 남은 유일한 물건이지. 보름은 그 얼레빗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어도 자개의 무지갯빛만은 여전히 은은하게 반짝였지요. 빗등에는 나란히 나는 새 두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 손에 쥐어 주시며 그러셨어. 훗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 빗을 나눠 정표로 삼으라고. 도경은 그 얼레빗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래 삼켜온 말을 마침내 꺼냈지요. 보름아, 나는 가진 것 없는 화공이다. 방 한 칸 없는 떠돌이지. 그래도 너를 향한 이 마음만은 저 산보다 무겁다. 나와 100년애로 해주겠니? 보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보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도경은 세상을 다 얻은 듯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난한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손으로 이렇게 고운 그림을 그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운 거려. 그날 두 사람은 어머니가 남긴 얼레빗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빗을 가운데로 뚝 부러뜨리니 새 두 마리가 한 마리씩 갈라져 서로에게로 왔지요. 도경이 한쪽을 가지고 보름이 다른 한쪽을 가졌습니다. 이 반쪽 빗을 다시 하나로 맞추는 날, 우리가 부부가 되는 날로 삼자. 네. 저는 이 빗을 목숨처럼 지니고 있을게요. 산골에 어둠이 내리고 개울 물소리가 두 사람의 언약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봄밤만큼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좋은 것만 오래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산 너머 좋은 소식이 오면 그 뒤를 굳은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선 고을에는 황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수라 하면 고을 향청의 우두머리 자리이니 벼슬은 없어도 그 위세가 웬만한 관리 못지않았지요. 황좌수는 정선 일대에서 첫손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골짜기마다 그의 논밭이 뻗어 있었고 마을 사람 태반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이미 처와 첩을 여러 건 흐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황좌수의 욕심은 끝을 몰랐지요. 재물이든 사람이든 눈에 드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이 정선 땅에 황좌수가 못 가질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등 뒤에서는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빚에 목줄이 잡힌 처지라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 황좌수 밑에는 삼복이라는 마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수의 논밭을 관리하고 소작인들에게서 도지를 거두는 일을 맡은 자였지요.
삼복은 본디 심성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늙은 어미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라 좌수의 밑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복아, 요즘 저 개울 건너 박노인 딸년 말이다. 이름이 보름이라 했더냐? 어느 날 황 좌수가 삼복을 불러 물었습니다. 삼복은 까닭 모를 불안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예, 자수어른. 박 노인의 무남동료 보름이온데 어인일로 찾으시는지요? 내 며칠 전 우물가에서 그 아이를 보았느니라. 산골에 그런 인물이 숨어 있을 줄이야. 아까운 일이지. 그런 아이가 저 가난한 초가에서 늙어가서야 되겠느냐? 삼복은 그 말 속에 감춰진 뜻을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지요. 자수어른. 하오나 그 처녀는 이미 정혼한 데가 있다고 들었사온데. 정혼! 누구와 말이냐? 저 물레방앗간에 얹혀 사는 화공도경이라는 총각과. 그 말에 황 좌수의 낯빛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수염을 쓸어내렸지요. 방 한 칸 없는 환쟁이 놈 따위와! 허허! 그게 무슨 정혼이란 말이냐? 아직 혼례를 올린 것도 아니지 않으냐? 삼복아, 잘 들어라. 나는 그 아이를 내 사람으로 들릴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말이다. 삼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좌수의 서슬 앞에서 무어라 말릴 수도 없었지요. 삼복은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이 짧은 대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부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황 좌수는 그날부터 보름을 손에 넣을 궁리에 들어갔습니다. 위인이 본디 순리를 아는 자가 아니었지요. 곱고 반듯한 길보다는 남을 짓밟고 얻는 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황 좌수는 박 노인을 올가매기로 했습니다. 마침 박 노인은 몇 해 전 아내의 약값과 제 병치레로 황 좌수에게 얼마간 빚을 진 처지였지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으나 이자에 이자가 붙어 어느새 갚기 벅찬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 좌수는 삼복을 시켜 급히 문서를 다시 꾸미게 했습니다. 삼복아, 박 노인의 빚 문서를 가져오너라. 이자를 다시 셈해서 액수를 곱절로 올려 적어라. 자수어른, 그것은 너무. 시키는 대로 해. 내 어미 약값은 누가 대주더냐? 삼복은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박 노인의 빚 문서를 고쳐 적었지요. 없는 이자가 붙고 갚은 돈이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박 노인은 하루아침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황 좌수가 몸소 박 노인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초가 마당에 좌수의 가마가 들어서자 박 노인은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좌수 어른께서 어인걸음이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박 노인, 오늘은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왔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내게 진 빈말이세. 황 좌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품에서 빚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액수를 본 박 노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진 빚은 이것의 반이반도 되지 않는답쇼. 허허, 문서에 일이 똑똑히 적혀 있지 않은가?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원래 그런 것이야. 자, 이 빚을 어찌 갚을 셈인가?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초가와 논밭을 다 내놓아야 할 것이세. 박 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었지요. 이 나이에 집까지 빼앗기면 딸 보름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방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황 좌수가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하기야,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좌수 어른. 자네 딸 보름이 말일세. 그 아이를 내게 주게. 내 후초로 드리겠네. 그리하면 이 빚은 없던 것으로 하고 자네 여생도 내가 편히 돌봐주지. 어떤가? 이만한 자리가 또 어디 있겠나? 방 노인은 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제 아비뻘 되는 늙은이의 첩으로 말이지요.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우리 보름이는 이미 정혼한 데가 있습니다. 화공도경이와. 환쟁이 논 말인가? 허허, 박노인! 정신 차리게! 그깟 떠돌이 환쟁이가 자네 빚을 갚아주던가, 자네를 봉양해주던가. 잘 생각해보게. 딸아이를 호강시킬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찌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가? 황 좌수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초가 마당에는 넋을 잃은 박 노인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그날 밤, 박 노인은 딸에게 차마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홀로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골의 소문이란 발이 빠른 법이지요. 이튿날이면 온 마을이 그 일을 수근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개울을 건너 물레방앗간의 도경에게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도경은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보름의 초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보름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보름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빛이 어찌 그러세요? 보름아, 방금 마을에서 들었다. 황 좌수가 너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보름의 손에서 빨래방망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름도 그제야 아버지의 지난밤 흐느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깨달았지요. 보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당신과 언약한 몸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자의 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황 좌수가 어떤 자인지 너도 알지 않느냐. 재물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빼앗을 위인이다. 어찌하면 좋으냐. 두 사람은 개울가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의 막막한 마음을 대신 흘려보냈지요. 이윽고 도경이 주먹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보름아, 걱정 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빚을 갚아보마. 내 그림을 팔고 남의 집 품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는 도경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없는 화공의 벌이로 그 엄청난 빚을 어찌 갚는단 말입니까? 도경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하지만 도경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보름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경은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이 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그림을 팔았지요. 남의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주고 상갓집에 불려다니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도 촉박했습니다. 한편 황 좌수는 도경의 그런 발버둥을 전해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쟁이 놈이 제법 발버둥을 치는 모양이구나. 삼보가 아무래도 저 놈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 놈이 곁에 있는 한 보름이 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게야. 저 놈을 아주 마을에서 치워버려야겠다.
삼복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좌수의 눈빛에서 그는 무서운 결심 하나를 읽었지요. 치우다니요, 자수 어른. 설마 사람을 상하게 하실 요량은? 어허, 사람을 상하게 하다니. 말이 그렇다는 게지. 다 방법이 있느니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황 좌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머지않아 온 마을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황 좌수가 궁리한 것은 참으로 악독한 개교였습니다. 없는 죄를 꾸며 도경을 도둑으로 몰기로 한 것이지요. 그 무렵 정선관아에서는 고을 창고의 곡식과 물건을 노리는 도둑 무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황 좌수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지요. 그는 삼복을 은밀히 불러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삼복아, 내 은수저 한 벌과 녹그릇 몇 점을 내어줄 테니 그것을 저 환쟁이 놈의 방앗간에 몰래 숨겨두어라. 그러고는 관아에 고변하는 게다. 도경이 놈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갔다고 말이다. 삼복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좌수의 발치에 엎드려 빌었지요. 자수 어른, 제발 그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일이 아닙니까? 하늘이 무섭습니다. 하늘! 이놈아, 내 늙은 어미가 지금 누구 덕에 죽을 끓여 먹고 있는 게냐? 내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어미부터 저 눈길에 내쫓길 줄 알아라. 어찌할 테냐? 내 어미냐? 저 환쟁이 놈이냐? 삼복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늙은 어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결국 삼복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겁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삼복은 좌수가 내준 은수저와 녹그릇을 품에 안고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도경은 마침 상갓집에 불려가 자리를 비운 참이었지요. 삼복은 사람이 없는 방앗간에 몰래 들어가 도경의 낡은 짐 속에 그 물건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몇 번이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선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 좌수가 밤새 고변장을 올린 까닭이었지요. 포졸들은 물레방앗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도경의 짐 속에서 좌수의 은수저와 녹그릇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놈, 내가 황 좌수 댁 물건을 훔친 도둑이렸다. 증거가 이렇게 나왔거늘 어디서 발뺌을 하려느냐? 도경은 청천벽력 같은 일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붙들린 채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이리 뻔한데 방 한 칸 없는 떠돌이 화공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도경은 오랏줄에 묶여 그의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소식을 들은 보름이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보름은 포졸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지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에요. 평생 남의 것 한 번 탐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놓아주세요. 비키지 못할까? 관아의 일을 아녀자가 어디서 나서느냐? 포졸이 보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보름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그 모습을 본 도경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경은 끌려가면서도 몸부림쳤습니다. 보름아, 나는 결백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마. 관아에서는 이내 도경의 죄를 다스렸습니다. 좌수된 물건을 훔친 죄에 마침 골머리를 앓던 창고, 도둑의 누명까지 얹혔지요. 도경은 곤장을 맞고 멀고 먼 함경도 변방으로 유배 겸 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관노나 다름없는 신세로 성을 쌓고 길을 닦는 험한 일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도경이 유배 길에 오르던 날, 보름은 마을 어귀 고갯마루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도경이 나졸들에게 이끌려 고개를 넘어오자 보름은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섰지요. 나졸이 호통을 쳤지만 보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나누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름의 애원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나졸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보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으로 갈라 지녀온 그 얼레빗 반쪽이었지요. 이걸 보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이 준 이 빗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도경은 묶인 손으로도 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의 품에서도 나머지 반쪽 얼레빗이 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반쪽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뚝 부러졌던 새 두 마리가 다시 나란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보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반쪽 빗을 도로 품에 깊이 갈무리하며 말했지요. 보름아, 잘 들어라. 이 빗이 다시 하나로 맞춰지는 날, 그날이 우리가 부부가 되는 날이다. 3년만, 딱 3년만 기다려 다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와 이 억울함을 풀고 너를 데리러 오마. 네, 기다릴게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기다릴게요. 부디 몸만 성이 돌아오세요. 보름은 도경의 손에 제 반쪽 빗을 다시 꼭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내 것은 내가 지녀라. 내 것은 내가 지니마. 각자 반쪽을 지니고 있다가 다시 만나 하나로 맞추는 게다. 그래야 언약이 아니겠느냐. 나졸이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경은 뒷걸음질로 자꾸만 멀어지면서도 보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름은 고갯마루에 서서 그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도경의 모습이 마침내 산모롱이 너머로 사라졌을 때 보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보름의 젖은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보름은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3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손 안의 반쪽 빗을 보름은 으스러지도록 꼭 쥐었습니다. 도경이 끌려간 곳은 함경도 끝, 오랑캐와 국경을 맞댄 험한 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끊긴 길을 닦는 부역이 밤낮 없이 이어졌지요. 죄인으로 끌려온 자들은 관노나 다름없이 부려졌습니다.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돌을 나르고 흙을 파야 했지요. 도경은 여태 분만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 여린 손으로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자니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처음 며칠은 밤마다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도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돌아가 보름이와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 도경은 매일 밤 품속의 반쪽 얼레빗을 꺼내 보았습니다. 관솔불도 없는 캄캄한 움막에서 손끝으로 그 자개의 결을 더듬었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보름의 얼굴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도경은 하루를 더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변방의 감독관은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굼뜨면 사정없이 매질을 했지요. 함께 끌려온 죄인 중에는 그 매질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경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반쪽 빚을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변방을 다스리던 군관 하나가 도경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정선의 산과 물, 그리고 한 처녀의 얼굴이었지요. 글바닥에 그린 것이었건만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관은 걸음을 멈추고 도경을 불렀습니다. 네 이놈, 이 그림을 내가 그렸느냐? 도경은 매를 맞을까 하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예, 소인이 그렸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한 것이니 부디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벌하다니, 이만한 재주를 어디서 배웠느냐? 너는 죄인이라 하기엔 손끝에 배운 티가 완연하구나. 군관은 본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경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이내 도경에게 종이와 붓을 내어주고 변방의 산천을 그리게 했습니다. 도경이 그린 그림을 보고 군관은 무릎을 쳤습니다. 놀랐구나. 이런 재주를 지닌 자가 어찌 도둑질을 하여 이 변방까지 왔단 말이냐? 그 말에 도경은 참았던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도경은 군관 앞에 엎드려 제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황좌수라는 자가 제 정혼자를 탐내어 없는 죄를 꾸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노라고 말입니다. 군관은 도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로구나. 허나 나는 이 변방을 지키는 한낱 군관일 뿐 고래 옥새를 다시 열 힘이 없다. 내 억울함을 풀려면 그 일을 바로잡을 만한 이에게 닿아야 할 것이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소인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이따금 어사를 각 도에 내려보내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게 하느니라. 마침 듣자 하니 머지않아 강원도 일대에 암행어사가 순행한다는 소문이 있다. 내 사연을 글로 소상히 적어두어라. 언젠가 그 어사에게 닿을 길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 도경은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도경은 군관이 내어준 종이에 제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적어 나갔지요. 황좌수가 어떻게 빈 문서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없는 죄를 꾸몄는지 아는 대로 소상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경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은수저와 녹그릇을 대체 누가 내 짐에 넣었단 말인가? 좌수 혼자서 한 일은 아닐 터. 필시 그 밑에서 시킴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도경은 그날 밤 방앗간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상갓집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니 좌수의 사람이 몰래 들어와 물건을 숨긴 것이 분명했지요. 좌수의 손발 노릇을 하는 자라면 마름 삼복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도경은 그 이름을 종이 한 귀퉁이에 또렷이 적어두었습니다. 삼복이 그 사람은 본디 모진 사람이 아니었지. 좌수의 위세에 눌려 마지못해 한 일이라면 언젠가 그 양심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경은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변방의 밤은 길고 추웠지만 도경의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을 풀겠다는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지요. 그는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기억 속에 보름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보름의 얼굴이 어느새 여러 장이 되었지요. 기다려라, 보름아. 이 겨울만 지나면 봄이 온다. 봄이 오면 나도 반드시 너에게로 가마.
도경은 그 그림들을 반쪽 빛과 함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살게 하는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고향 정선에서는 도경 자신에 관한 참혹한 소문 하나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경이 변방으로 끌려간 뒤 보름의 나날은 그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보름은 날마다 마을, 어귀 고갯마루에 올랐지요. 도경이 사라진 그 산모롱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가 돌아올 날을 헤아렸습니다. 3년만 기다리면 돼. 봄이 3번 지나면 그이가 저 고개를 넘어올 거야. 보름은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낮이면 삭바느질을 하고 밤이면 반쪽 얼레빛을 꺼내 들여다보았지요. 자개의 어린 무지갯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멀리 있는 도경과 마음이 닿는 듯했습니다. 보름은 그 빛을 명주 헝겊에 곱게 싸서 늘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경이 떠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 화공 도경이 말이야, 변방에서 그만 죽었다지 뭔가. 저런, 어쩌다가.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 험한 부역을 어찌 견디겠나. 매질의 굶주림에 병까지 얻어 그의 숨을 거두었다더군. 시신도 그 먼 데다 묻었다지 아마.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그 소문의 진짜 출처가 바로 황좌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좌수는 삼복을 시켜 저작거리에 이런 헛소문을 슬며시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보름이 인연이 그 환쟁이 놈을 잊지 못하는 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게다. 아예 그 놈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어라. 죽은 사람을 어찌 기다리겠느냐. 제풀의 마음을 접겠지. 이것이 황좌수의 음흉한 속셈이었습니다. 삼복은 또 한 번 양심에 찔렸지만 좌수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도경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이 산골 구석구석으로 번져갔습니다. 이윽고 그 소문은 보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보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지요. 그러나 보름은 이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이는 죽지 않았어요. 보름아, 예. 정신 차려라.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인데. 그이는 저와 언약했어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요. 이 빛이 다시 하나로 맞춰지는 날 돌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이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에요. 보름은 품속의 반쪽 빛을 꺼내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보름을 딱하게 바라보았지요.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라고 뒤에서 혀를 차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그의 죽음을 보기 전에는 저는 그이를 죽었다 여기지 않겠어요. 그이는 살아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날 이후로도 보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고갯마루에 올랐고 밤마다 반쪽 빛을 어루만졌지요. 다른 처녀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도 보름은 그 자리에서 도경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했던지 사정을 아는 이들은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보름의 아버지 박노인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황좌수는 도경을 치워 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요. 그는 여전히 박노인을 빚으로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삼복을 본의 수시로 빚 독촉을 하게 했지요. 박노인, 자수 어른께서 이만 빚을 갚으라 하십니다.
갚을 형편이 못 되면 진작에 말씀드린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시랍니다. 그 일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보름을 좌수의 첩으로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방 노인은 그때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나 딸의 마음을 아는 터라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여복의 삼복이 조금만 더 말미를 주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아 봄세. 방 노인은 늙은 몸을 이끌고 남의 집 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노인의 벌이로 그 큰 빚을 갚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빚은 줄기는커녕 이자가 붙어 자꾸만 불어났습니다. 보름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면 아버지 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저 고생을 하는 것만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도경과의 언약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삭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잠든 깊은 밤까지 바늘을 놀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아버지의 빚을 덜어보려 했었지요. 그이가 돌아올 때까지만 아버지가 무탈하시기를, 그때까지만 이 집을 지킬 수 있기를. 보름은 밤마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면 보름은 그 달을 올려다보며 도경을 생각했지요. 저 달을 그이도 어느 하늘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같은 달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름은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지요. 도경이 떠난 지 어느덧 2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보름의 고운 얼굴에도 조금씩 그늘이 깃들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도 어김없이 3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온 나라에 사면령이 내렸지요. 죄가 무겁지 않은 부역 죄인들을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경도 그 사면에 들어 마침내 죄인의 신세를 벗게 되었습니다. 도경이 변방을 떠나던 날, 그를 눈여겨보던 군관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도경아,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퍼나 잊지 마라. 내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느니라. 이 노잣돈과 집신을 챙겨가고 이 글도 지녀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변방에서 어찌 지냈는지를 내가 적어둔 것이다. 언젠가 관가에 설 일이 있거든 요긴하게 쓰일 게다. 날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랄 것이 무엇이냐. 다만 부디 살아서 네 억울함을 풀고 그 처녀와 한 언약을 지키거라. 그것이 나에게 갚는 길이다. 도경은 군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남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3년 만에 밟아보는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도경의 가슴은 보름을 만날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도 험했지요. 함경도에서 강원도 정선까지는 걸어서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변방에 모진 세월이 도경의 몸을 상하게 한 탓이었을까요? 길을 재촉하던 도경은 강원도 얼음의 어느 고갯길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오랜 부역으로 얻은 병이 도진 것이었지요. 도경은 인적 없는 산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죽는가 싶던 그때였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노승이 쓰러진 도경을 발견했지요. 인근 산사에 머무는 혜운 스님이었습니다. 혜운 스님은 도경을 등에 업고 절로 데려가 정성껏 병구안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눈을 뜬 도경은 낯선 절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곁에는 인자한 얼굴의 노승이 약사발을 들고 앉아 있었지요. 정신이 드느냐? 하마터면 그 산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느니라.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 몸으로 그 험한 길을 홀로 걷고 있었더냐? 도경은 혜운 스님의 인자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제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지요. 황좌수라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방으로 끌려간 일, 정선에 두고 온 정혼자와의 언약, 이제 그 억울함을 풀고 그 일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혜운 스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그런 악인이 다 있단 말이냐? 참으로 딱한 사연이로구나. 헌데 도경아, 너는 이 일을 어찌 풀 셈이냐? 맨몸으로 그 좌수에게 달려간들 도리어 봉변만 당하지 않겠느냐?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년을 벼려온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스님, 저는 그저 분풀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모함한 증거를 밝히고 관가의 힘으로 그 죄를 다스리려 합니다. 마침 강원도에 암행어사가 순행한다는 소문을 변방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사께 이 사연을 아뢰려 합니다. 여기 제가 3년간 적어온 소지가 있습니다. 도경은 품속에서 그동안 적어온 사연의 글을 꺼냈습니다. 오래 지녀 손때가 묻고 귀퉁이가 해졌지만 그 안에는 황좌수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혜운 스님은 그 글을 찬찬히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이 조리 있고 절절하구나. 허나 글만으로는 부족하다. 좌수가 발뺌하면 그만이니 내 말이 참임을 밝혀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물건을 실제로 숨긴 자, 그 자의 입에서 진실이 나와야 좌수가 빠져나가지 못할 게야.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한 자는 필시 좌수의 말음 삼복일 것입니다. 삼복은 본디 모진 자가 아니니 3년이 지난 지금 그 양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를 만나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혜운 스님은 도경의 결기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도경이 몸을 추스를 때까지 절에 더 머물게 했지요. 도경은 절에서 기운을 차리는 동안에도 마음은 온통 정선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러 온 정선 장사꾼 하나가 도경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선 소식이요? 요즘 정선이 온통 그 얘기로 시끌시끌하다오. 황좌수가 드디어 개울 건너 박노인 딸을 후처로 들인다지 뭐여. 빚에 몰린 박노인이 끝내 딸을 내주기로 했다더군. 혼산날이 코앞이라던데. 참 가엾은 처자지. 죽은 정혼자를 3년이나 기다렸다는데. 그 말에 도경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혼산날이 코앞이라고요. 그게 언제란 말입니까? 글쎄, 이달 보름이라 들었소만. 대체 왜 그러시오? 도경은 더 들을 것도 없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달 보름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년을 견딘 언약이 이제 며칠 사이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지요. 도경은 병든 몸도 잊은 채 보찜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혜운 스님이 그 뒤를 급히 붙들었습니다. 도경아, 그 몸으로 어디를 가려느냐? 잠깐 내 말을 들어라. 스님,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그이가 저 악인에게 시집가기 전에 반드시 닿아야 합니다. 혜운 스님은 도경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도경에게 나직이 일렀지요. 정 그렇다면 가거라.
허나 혼자 무모하게 굴지는 마라. 내 마침 아는 바가 있다. 그 암행어사가 지금 강원도 원주 얼음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느니라. 네 소지를 그 어사께 먼저 닿게 할 길을 내가 사람을 놓아 알아봐 주마. 너는 정선으로 가되 부디 경거망동 말고 때를 기다려라. 도경은 해운 스님께 거듭 절을 올리고 정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3년 만에 밟는 고향 길이 이토록 애가 타는 길이 될 줄은 몰랐지요. 도경은 병든 다리를 채찍질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 보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정선의 보름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도경이 죽었다는 소문이 돈 뒤로도 보름은 3년을 한결같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방 노인의 형편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고 말았지요. 방 좌수의 빛 독촉은 갈수록 모질어졌습니다. 삼복이 사흘이 멀다 하고 초가를 찾아와 빚을 갚으라 성화를 부렸지요. 그럴 때마다 방 노인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늙은 손을 비비며 사정을 했습니다. 여복의 삼복이 내 자네 볼 낯이 없네. 허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 이 늙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라도. 삼복은 그런 방 노인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삼복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죄 없는 도경을 제 손으로 모함하니 그 죄책감이 3년째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딸까지 좌수의 첩으로 몰아넣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박 노인 어른. 저도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수 어른의 명이라 부디 저를 너무 원망 마십시오. 삼복은 그렇게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도망치듯 초가를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복이 빛 독촉을 하러 왔다가 마당 한 구석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름은 손이 곱아오는 것도 모른 채 바늘을 놀리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반쪽 얼레빗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삼복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오, 보름 아가씨? 보름은 그 빛을 소중히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정혼자가 준 정표예요. 반으로 갈라 한쪽은 그이가, 한쪽은 제가 지니고 있지요. 다시 만나 하나로 맞추는 날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언약했어요. 사람들은 그이가 죽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그이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이 빚을 맞추러 올 거예요. 그 말에 삼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저 처녀의 마음이 그의 양심을 사정없이 찔렀지요. 삼복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저 가엾은 처자의 정인을 앗아가고 이 죄를 어찌 씻는단 말인가? 삼복의 마음속에서 3년을 눌러온 양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좌수의 서슬이 워낙 시퍼런데다 늙은 어미를 볼모처럼 잡힌 처지라 삼복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저 홀로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황 좌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혼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좌수 댁으로 불러들여 마지막 통첩을 놓았지요. 박 노인!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네. 빚을 갚든지 딸을 주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이달 안으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자네 초가는 물론이고 자네를 관아에 넘겨 옥에 쳐넣을 것이야. 빚을 떼먹은 죄로 말이세.
그리 되면 자네도 죽고 딸년도 갈 곳이 없어지지. 자, 어느 쪽이 낫겠나? 방 노인은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옥에 갇히면 그 안에서 죽을 것이 뻔했지요. 그리 되면 무남동녀 보름은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됩니다. 방 노인은 좌수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좌수 어른, 제발, 제발, 우리 보름이만은 그 아이에게는 죽은 정혼자와 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애가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언약? 죽은 놈과 한 언약이 무슨 소용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가 딸을 위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고맙게 여겨야 할 걸세. 이 좌수의 후초가 되면 자네 딸은 평생 비단 옷에 쌀밥을 먹고 살 게야. 그깟 환쟁이 놈과 초가에서 굶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않은가? 방 노인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딸을 살리는 길이 딸을 파는 길이라니. 이보다 더한 애비의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방 노인은 딸 앞에 앉았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헛기침만 하다가 겨우 입을 뗐지요. 보름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보름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더러 좌수되게. 보름아, 이 아비가 옥에 끌려가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나는 너를 이 세상에 홀로 두고 갈 수가 없다. 이 아비를 살린다 여기고. 부디. 방 노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지요. 3년을 지켜온 언약과 눈앞에서 무너져 가는 아버지 사이에서 보름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방 안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마침내 혼산날이 잡혔습니다. 이달 보름, 바로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르는 그날이었지요. 하필이면 보름이라는 제 이름과 같은 날에 원치 않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니 그 기막힌 운명의 보름은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황 좌수는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행여 무슨 변고라도 생겨 이를 그르칠까 나를 최대한 당긴 것이었지요. 좌수 댁에서는 벌써부터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비단 이부자리가 들어오고 잔치상에 올릴 음식들이 마련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째째, 저 곱던 보름이가 결국 저 늙은이의 첩으로 가는구먼. 비지 웬수지, 비지.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죽은 정혼자를 3년이나 기다렸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은 혀를 찾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 혼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 좌수의 위세 앞에서 산골 백성들은 그저 무력할 뿐이었지요. 혼산날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보름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반쪽 얼레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지녀온 그 빛을 보름은 오래도록 어루만졌지요. 자개의 무지갯빛이 흐르는 눈물에 어렵부옇게 번졌습니다. 여보, 저는 어찌하면 좋아요. 당신과 한 언약을 지키자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살리자니 당신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생겼어요. 저는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어요.
보름은 그 빛에 대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3년을 버텨온 마음이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지요. 문득 보름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 저 세상에서라도 그 일을 만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보름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이는 살아 돌아온다고 했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돌아온 그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이가 이 빚을 맞추러 올 때까지 나는 살아 있어야 해. 살아서 기다려야 해. 보름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반쪽 빚을 다시 명주 헝겊에 곱게 싸서 품에 넣었지요. 신락 같은 희망일지라도 보름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혼산날 그날까지, 아니 혼례상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도경이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도경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정선 땅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3년의 변방살이와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도경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데다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요. 도경은 정선 초입의 한 주막에 들러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모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여쭙겠습니다. 호개울 건너 박노인 댁보름 아가씨 혼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모는 그 초라한 몰골의 나그네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양반도 그 소문을 들었나 보구려. 모레라오. 모레. 이달 보름날 황좌수댁으로 시집간다지 뭐요. 참. 딱한 처자지. 죽은 정혼자를 3년이나 기다렸다는데 결국 빚에 몰려 절이 되는구려. 죽은 정혼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 처자한테 정혼한 총각이 있었다는데 3년 전에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변방에 끌려갔다지 뭐요. 거기서 그만 죽었다고 소문이 났고 그 처자는 그 총각이 준 무슨 빚인가를 지니고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온다고 믿는다더군. 하기야, 죽은 사람이 어찌 오겠소? 그 말을 들은 도경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면서도 기다려준 보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도경은 가슴이 미어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도경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주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요? 나그네 양반. 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모레면 혼산날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마음이 급했지만 혜은 스님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게 좌수에게 달려들었다가는 도리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지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좌수가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삼복을 먼저 찾아 그 입에서 진실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어삭게 이 사연이 닿기를 기다려야 한다. 도경은 남의 눈을 피해 옛 물레방앗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끌려갔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방앗간은 그새 폐허가 되어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도경은 그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삼복을 만날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에는 혼례를 앞둔 좌수 댁의 불빛만이 휘황하게 밝았습니다. 도경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주먹을 굳게 쥐었지요. 보름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너를 지키마. 이튿날 도경은 삼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남의 눈에 띌까 폐방앗간에 숨어 있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 조심스레 마을로 내려갔지요. 다행히 삼복의 집은 마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 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삼복이 홀로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삼복이 좌수 대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어미의 저녁상을 봐준 뒤 삼복은 마당에 나와 시름겨운 얼굴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이 형님, 접니다. 도경입니다. 삼복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구요? 도경이라니. 그 사람은 3년 전에 죽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경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몰골은 상했어도 그 얼굴은 틀림없는 도경이었지요. 삼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이럴 수가. 정말 살아 있었단 말이오. 도경이 자네가. 삼복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3년을 짓눌러 온 죄책감이 살아 돌아온 도경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삼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도경이. 그 은수저와 녹그릇을 자네 짐에 숨긴 것이 바로 날세. 자수 어른이 시켜서. 아니, 그건 핑계일세. 내가 내 손으로 자네를 그 지옥에 밀어 넣었네. 이 죽일 놈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경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삼복의 손을 잡았지요. 삼복은 놀라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목소리는 뜻밖에도 담담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형님이 그리하지 않았어도 좌수는 다른 수를 써서라도 저를 해쳤을 겁니다. 형님도 늙은 어머니를 지키려다 그리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형님의 그 사정을 압니다. 저는 다만 형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도경은 삼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이 억울함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마침 강원도에 암행어사가 순행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어사께 아뢰었으니 머지않아 이 일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사께서 진실을 가리시려면 그날 방앗간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형님, 부디 그날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만이 저 보름 아가씨를 구하고 형님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삼복은 도경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납게 부딪혔지요. 좌수의 죄를 증언한다는 것은 곧 좌수의 보복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눈앞에 밟혔지요. 삼복은 한참을 괴로워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경이, 나도 그리하고 싶네. 3년을 이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어. 헌데 내가 증언을 하면 좌수 어른이 우리 노모를 가만두겠는가. 나는 우리 어머니를 지켜야 하네. 형님, 좌수의 죄가 밝혀지면 좌수는 벌을 받고 그 위세도 꺾입니다. 그리 되면 형님의 어머니도 형님도 더는 좌수의 소나기에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침묵하시면 형님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셔야 합니다. 어머니께 떳떳한 아들이 되는 길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도경의 그 말이 삼복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삼복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지요.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삼복이 소매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지요. 그래. 자네 말이 옳네. 내 언제까지 이 죄를 안고 숨어 살 텐가. 도경이 내 증언하겠네. 그날 자수 어른이 나를 시켜 자네를 모함한 일, 빈 문서를 조작한 일, 자네가 죽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일까지 내가 아는 것을 낱낱이 밝히겠네. 이 목이 달아난다 해도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네. 도경은 삼복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두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을. 그런데 도경이 서둘러야 하네. 혼산날이 바로 내일일세.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보름 아가씨는 좌수댁으로 가야 한다네. 어사가 그 전에 당도하지 않으면. 삼복의 말에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 밤 머리를 맞대고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도경이 증거로 지녀온 소지와 삼복의 증언, 그리고 삼복이 아직 보관하고 있던 결정적인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좌수가 조작하기 전에 방 노인의 원래 비문서 초본이었지요. 삼복이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몰래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초본과 조작된 문서를 견주어 보면 자수가 빚을 부풀린 것이 대번에 드러날 걸세. 이것도 어사께 올리세.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혼산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산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지요. 좌수댁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혼례 준비로 부산했습니다. 방 노인의 초가에서는 이웃 안악들이 몰려와 보름에게 신부 단장을 시켰지요. 연지곤지를 찍고 다홍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신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단장을 마친 보름이 안악들에게 조용히 청했습니다. 가마가 오기 전에 잠깐만 홀로 있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고갯마루에 한번 다녀오게 해주세요. 3년을 그 일을 기다리던 자리인데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안악들은 그 애틋한 청을 차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보름은 신부의 몸으로 홀로 그 고갯마루에 올랐지요. 3년을 하루같이 도경을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 서서 도경이 사라졌던 산모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품에서 반쪽 얼레빗을 꺼내 두 손에 꼭 쥐었지요. 여보, 저는 이제 갑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끝내 오지 않으시는군요. 이 빚은 저 세상까지 지니고 가겠어요. 다음 생에는 부디 가난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보름의 두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모롱이 너머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남루한 옷차림에 뼈만 앙상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보름은 눈물에 가려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보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보름아, 그 목소리였습니다. 3년을 그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보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반쪽 빗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꿈이 아니다, 보름아.
나다. 도경이다.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너와 한 언약을 지키러 왔다. 도경이 떨리는 손으로 제 품을 뒤졌습니다. 그러고는 3년을 지녀온 나머지 반쪽 얼레빗을 꺼냈지요. 세월에 닳고 손때가 묻었지만 틀림없는 그 빗이었습니다. 도경이 그 반쪽을 보름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보름아. 이 빗을 맞춰 보자. 이 빗이 하나로 맞춰지는 날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하지 않았느냐.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제 반쪽 빗을 도경의 것에 마주 대었습니다. 뚝 부러졌던 자리가 거짓말처럼 딱 맞아 들어갔지요. 갈라졌던 새 2마리가 3년 만에 다시 나란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보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보름은 도경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지요. 여보,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 사람들은 다 당신이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늦어서 미안하다. 3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면서도 기다려준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기다려주다니. 2 사람은 고갯마루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그 눈물에 다 녹아 흘렀지요. 아침 햇살이 2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산새들이 그 곁에서 지적이었지요. 세상이 온통 2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벅찬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보름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도경을 밀어냈지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저는 지금 오늘 좌수댁으로 시집을 가야 해요. 조금 있으면 가마가 저를 데리러 와요. 아버지가 빚에 몰려 저를 좌수의 첩으로 내주기로 하셨어요. 어서 피하세요. 좌수가 당신이 살아있는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도경은 보름의 2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보름아, 걱정 마라. 나는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저 악인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러 왔다. 3년 전 나를 모함한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다. 삼복 형님이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고 마침 이 고을의 암행어사가 순행하고 있다. 내 그분께 이 사연을 아뢰었으니 머지않아 당도하실 것이다. 어사께서요? 정말이에요? 그래. 하니 너는 오늘 예정대로 좌수댁에 가는 척하여라. 섣불리 혼례를 거부했다가는 좌수가 낌새를 채고 달아나거나 딴수를 쓸지 모른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 혼례상 앞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버텨라. 그 사이 어사께서 당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좌수의 죄를 밝힐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보름은 도경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 여린 화공을 이토록 단단한 사내로 만들어 놓았지요. 보름은 눈물을 닦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3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오늘 하루를 못 버티겠어요. 반드시 시간을 끌어볼게요. 2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제 반쪽 빗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했지요. 하나로 맞춰졌던 빗이 마지막 승부를 위해 다시 잠시 갈라졌지요. 보름은 가마가 기다리는 초과로 내려갔고 도경은 삼복과 약속한 곳으로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이제 막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보름을 태운 가마가 좌수댁에 당도했습니다. 좌수댁 마당에는 이미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잔치 구경을 온 마을 사람들로 마당이 그득했습니다. 황 좌수는 새 관복에 사모관대를 갖추고 흡족한 얼굴로 신부를 맞았지요. 어서 오너라. 오늘부터 너는 이 황 좌수의 사람이니라. 자, 어서 혼례상 앞에 서거라. 보름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혼례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어찌나 느리던지 좌수가 재촉을 할 지경이었지요. 보름은 도경의 당부대로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절을 올리다 말고 어지럽다 하여 주저앉고 물을 청하고 매무새를 고치는 척 뜸을 들였지요. 좌수의 얼굴에 점점 짜증이 어렸습니다. 어허, 이 아이가 왜 이리 굼뜬 게냐? 냉큼 초례를 올리지 못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혼례 멈추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다름 아닌 도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삼복이 따랐습니다. 도경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건 죽었다던 화공 도경이 아닌가. 도경이가 살아있었어.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황 좌수의 얼굴이 대번의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경이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그러나 황 좌수는 이내 노회한 위인답게 낯빛을 고쳤습니다. 그는 짐짓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죽었다던 도둑놈이 살아 돌아왔구나. 감히 어디라고 이 잔치판에 기어드느냐? 여봐라, 저 도둑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좌수의 하인들이 도경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는 품에서 소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오. 3년 전 바로 저 황좌수가 이 보름 아가씨를 탐내어 없는 죄를 꾸며 나를 변방으로 내쫓았소. 여기 그 증거가 다 있소.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저 황좌수야말로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빈 문서를 조작하고 산 사람을 죽었다 헛소문 낸 진짜 죄인이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황 좌수는 다급해졌지요. 그는 잠시 하인들을 멈추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도경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지난 일은 다 오해니라. 내 너에게 노잣돈을 후히 줄 터이니 이쯤에서 물러가거라. 이 고을을 떠나 어디 먼 곳에 가서 새 살림을 차리고 편히 살거라. 응.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논 몇 마직이라도 떼어주마.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황 좌수의 첫 번째 발화, 곧 회유였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 더러운 재물로 내 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오. 오직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이오. 회유가 통하지 않자 황 좌수의 눈빛이 사납게 돌변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발화, 곧 폭력을 택했지요. 이놈이 끝까지! 여봐라! 무얼 하느냐? 저 도둑놈과 그 옆에 붙은 놈을 당장 쳐 죽여라. 이 자리에서 없애버리란 말이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삼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여러분 들으시오. 도경이의 말은 다 사실이오. 3년 전
좌수 어른이 시켜서 내가 바로 이 삼복이가 그 은수저를 도경이 짐에 숨겼소. 빈 문서를 조작한 것도 나요. 자수 어른이 시켜서 한 일이오. 네 죄를 내 어찌 숨기고 살겠소. 삼복의 폭로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 좌수는 눈이 뒤집혔지요. 제 수족이던 삼복이 배신을 하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좌수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 저놈부터 죽여라! 저놈의 입을 막아!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삼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복은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도경과 보름을 감싸며 그 몽둥이를 제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삼복이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형님, 도경이 놀라 삼복을 부축했습니다. 삼복은 피 흘리는 입으로 그러나 홀가분한 얼굴로 웃었지요. 됐네. 이제야 내 죄를 씻은 것 같아요. 도경이 저 문서를 어사께 꼭 전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좌수댁 대문이 벼락같이 열리며 우렁찬 외침이 온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요. 역졸들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도경이 변방에서부터 적어온 소지가 혜은 스님이 놓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암행어사에게 닿았던 것입니다. 김어사는 그 사연을 살피고 바로 이 정선 땅으로 걸음을 재촉해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필이면 혼례가 벌어지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경이 시간을 끌어준 보름과 진실을 증언한 삼복과 소지를 전한 혜은 스님, 그 모든 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황 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어사가 대청에 올라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정선 좌수 황가는 듣거라. 여기 이 소지와 증언, 그리고 조작된 빈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모두 있느니라. 내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여 변방으로 내쫓고 빈 문서를 조작하여 남의 딸을 강탈하려 한 죄에 낱낱이 드러났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황 좌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세 번째 발악이었지요. 어사또 다 모함입니다. 저 삼복이란 놈이 앙심을 품고 지어낸 말이 없고, 어사또 제가 이 고을에서 재물이 좀 있는 몸이니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넉넉히 성의를 표하게 사옵니다. 감히 어사에게까지 뇌물을 들이밀려 한 것이었습니다. 김 어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사를 매수하려 들다니. 여봐라, 저 황가를 당장 오랏줄로 묶어라. 저 죄인을 옥에 가두고 그간 저지른 죄상을 남김없이 밝혀낼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황 좌수를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황 좌수가 이제 죄인이 되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을 메운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참았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3년 묵은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좌수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 나간 뒤 도경은 쓰러진 삼복을 무릎에 뉘었습니다. 삼복의 숨은 이미 가늘어져 있었지요. 도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사께서 오셨습니다. 좌수는 벌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이겼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삼복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도경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이겼는가? 그거 참 다행일세. 도경이
나는 이제 홀가분하네. 3년을 짓눌러 온 그 죄가 이제야 다 씻긴 것 같아.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은 사셔야 합니다. 형님의 노모는 어찌하시려고요? 삼복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 그것만이 마음에 걸리는구먼. 도경이 염치 없는 부탁이네만. 우리 노모를 자네가 좀 구보 살펴주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제발. 그러나 삼복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삼복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지요. 오래 짊어졌던 죄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도경은 삼복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보름도 그 곁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죄를 지었으나 끝내 그 죄를 씻고 떠난 한 사내의 마지막을 두 사람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도경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복의 늙은 어머니를 제 집에 모셔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봉양했지요. 삼복의 묘에는 해마다 정성껏 벌초를 하고 그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도경은 그때마다 나지기 말하곤 했습니다. 형님 덕에 제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한편 김어사는 황 좌수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황 좌수가 그동안 빈 문서를 조작해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은 일이며 힘없는 이들을 짓밟은 죄가 산더미처럼 드러났지요. 황 좌수는 모든 재물을 나라에 몰수당하고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토록 움켜쥐려던 재물도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그의 것으로 남지 않았지요. 빼앗겼던 백성들의 논밭은 제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방 노인의 조작된 빚도 말끔히 없던 일이 되었지요. 방 노인은 딸을 되찾고 사위 될 사람까지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방 노인은 도경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복의 도경이,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보름이를 그 지경으로 몰았네.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해 가을, 도경과 보름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3년 전 반으로 갈랐던 그 얼레빗을 두 사람은 다시 하나로 맞추었지요. 갈라졌던 새 두 마리가 이제는 영영 나란히 붙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름은 그 빗을 곱게 비서 쪽을 지고 도경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두 사람은 개울과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도경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바로 그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살구나무를 심고 벽에는 도경이 그린 그림을 쭉 걸었습니다. 그 중에는 3년의 변방살이 동안 보름을 그리며 그린 그림들도 있었지요. 그 그림 속 보름의 얼굴은 실제의 보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한시도 잊은 적 없는 마음이 그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까닭입니다. 도경의 그림 솜씨는 이내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변방에서 그를 눈여겨보았던 군관이 도경의 재주를 조정에까지 청거한 덕이었지요. 도경은 한양의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 되어 가난한 화공에서 나라의 화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벼슬이 높아지고 살림이 넉넉해진 뒤에도 결코 예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제 일처럼 도왔고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보름은 그런 도경의 곁에서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집안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백년해로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반쪽 얼레빗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갈라진 것도 끝내 하나로 맞춰진다는 그 귀한 뜻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어도 진심으로 나눈 마음만은 그 무엇도 갈라놓지 못하는 법입니다. 3년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면서도 기다린 그 마음이 끝내 반쪽 빛을 하나로 맞춘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옴기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